안녕하세요. 10월이 다 갔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주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20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담아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기존에 있던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시황을 하기 전에요.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블랙키비르에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재밌는 게 떠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디젤 요소수와 로블록스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블록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의 대빵이에요.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로블록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자체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 이번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결국에는 위즈빅이나 덱스터 같은 메타버스의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30% 먹는 거에 종목들이 있고요. 20%, 10%, 10%도 먹는 종목들이 있고 30% 먹는 종목도 있지만 100%를 먹는 종목들을 꼭 언제나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덱스터 위즈윅이었고요.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 요소수가 없어서 디젤차 운영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정비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요소수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물건의 양보다 생산되는 물건의 양이 적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대상의 물건 수가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거 볼게요. 주간입니다. 키움 위클리인데요. 이제 FOMC에서 연준 테이퍼링이 공식화될 거고 이게 규모가 이제 여기 있어요. 100억 달러, 국채는 1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는 50억 달러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거죠. 과연 이 시장이 줄어드는 돈들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에서 제품을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받게 되면 그걸 소비를 해서 회전이 많이 일어나요. 그 해전의 정도가 과연 이 정도를 상쇄를 시킬 수 있냐 없냐가 이번에 그리고 내년까지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중간에 보합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무장관이나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우상향을 살짝 그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요. 근데 물가랑 그런 것들은 우상향 살짝 만드는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정도는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FOMC가 수요일 있죠. 2일, 3일입니다. 2일, 3일 결정이 나오는 거고요. 카카오뱅크 실적, 세아베스트 실적, 이 실적이 발표가 돼야 세아베스트 실적이 별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상향이 될 거고요. 저는 턴어라운드 기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내려갔다 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중을 제대로 늘려도 되는 종목이 되어 갑니다. SK이노베이션 하락도 똑같이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오펙. 오펙이면 원유 가격 결정 지었겠죠. LNG 가격까지 결정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용. 이 세 가지 이슈가 가장 커요. 이 세 가지 이슈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이 구간, 노블록스를 등등등 하는 이 구간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11월에 돌아온다는 그 내용들도 여기에 돌아오는 겁니다. 소비가 언제 나타나면 추수감사절이랑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실적, 현대백화점 실적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이 개장해서 9만 원을 돌파했던 게 다시 8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메타버스와 CGV, 그 다음에 뭐 덱스터 그런 기업들한테 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실적이 높아지면 이 기업들도 가냐라고 본다면 노블럭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일 날, 다다음 주죠. 11월 8일 날은 노블럭스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강군절도 이제 진행되는 거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가지표 나오고 CGV 이때 실적 발표 적자폭이 적게만 나오고 지금부터 올라가면 되고요. 여기도 뭐 그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하이트질로 한번 보고 싶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회식 같은 게 없었던 상황인데도 이 실적이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식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심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FOMC는 기준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이제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수 있죠. 돈이 적게 풀리니까. 그 대신 이제 이거를 대체하는 게 실적에 따른 성장에 따라서 돈이 생긴 사람들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가 생긴 사람의 소비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지표 발표되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그 다음에 19일. 늦으면은 11일까지는 흔들리거나 박스권에 있고요. 잠시 내려왔거나 혹은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하락을 조금 했다가 다음 주 초에 하락을 했다가 끝으로 가면서 상승이 나올 거고요. 저는 이제 10월부터 고용지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 전에도 여기 이날 이제 이게 모두 다 해결되고 나면 상승이 나오고 이거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옵션 만기이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않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예측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 지표도 나오는데 이거는 H&M과 연결되는 거고요. H&M은 제가 1, 2년 투자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슈는 주로 이거고요. 그래서 11월 이슈가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15일 이후부터 이제 매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첫 주에도 매집을 들어오겠지만 다 매집하기보다는 FOMC는 하긴 하고 매집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은 지금 저는 골디락스가 온다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장세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견디셔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 분석에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디락스 한 번 더 보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달러까지 다 상승할 수 있고 달러만 박스권이고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가치가 다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골디락스는 여기서 다 셀 날립니다. 근데 주가는 쫙 올라가죠. 물론 셀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하락은 생깁니다. 이런 하락 다 생기는데 여기서 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거는요. 하락이 이미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나와서 코스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뉴스 뜨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원래 그냥 어떤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 더 투자하지 마라. 너네들 연금만 투자하고 펀드만 넣어서 우리한테 수수료 지불해라. 그 소리도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하락장을 잘 피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하락장이랑 상승장 이 두 가지를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서 겪으면 결국에는 하락장에서의 기회랑 하락장에서의 성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하고 가상화폐 둘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겁니다. 자, 골디락스는 시장의 감매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 연도를 찾아가서 2000년도죠. 여기 2000년도, 2000년도에 올라가는데 여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공간이면 한 번 더 올라가죠.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받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매수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감매수가 나쁜 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골디락스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만 과연 이거를 내려가게 시장이 내버려 둘까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고점 찍고 하락을 했을 때 이 지점이 됐을 때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박스권에서 포트폴리오 나눠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종목에 대한 비중이 20% 넘어가지 않게끔만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P 500인데요. 여기 딱 이거예요.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랑 이 앞에 볼게요. 여기서 이 구간, 저는 이 구간 정도 되는데 고점 찍고 저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이 구간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요거가 한번 나온다고 보는 거죠. 얘는
얘가 이거네 맞네요. 2000년도죠. 2002년 요거거든요. 요거의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고 나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신문에서 다 날리고 치면서 투자를 하죠. 지금은 덜하죠. 그래서 엄청 좋아요. 신문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자본금을 줄여 가십니다. 다들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을 한 번 더 주고 정점일 때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가 이거랑 닮았죠? 여기 저점에서 이거 평균이고 한 번 정도 상승한 구간입니다. 이거에는 한 번 정도 상승한 구간. 저는 딱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가 현재의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의 상승이 더 오고 그 상승 이후에는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상승만 온다는 것도 안 맞고 급락이 온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상승장에 올 때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린다. 그리고 해지를 충분히 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신데요. G20는 글로벌 백신 보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글로벌 백신 보급이 이제 신문에서 언급이 살짝 되는 건데 선진국에는 70% 정도 되는데 개도국은 3%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여행을 다닐 수 있게끔 백신 테인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게으르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백신이 제대로 안 먹히잖아요. 시럽백이.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 하자라는 이슈가 충분히 나오고요. 신재생 에너지한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도국이에요. 원래 개도국, 백시국, 개도국, 기후변화인데 이 개도국의 성장에 대해서 G20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G20 안에도 개도국이 있죠. 개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할 때 화력발전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있는 그 뭐죠 그린 뉴딜과 연결됩니다. 이 그린 뉴딜과 개도국, 기후변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를 연결하면 하나의 종목으로 기결돼요. 한 몇 가지지만 대장으로는 두산중공업인 것 같아요. 하나기술, 뭐 그간 떨어졌던 소형 원전 관련주들 그런 쪽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그런 종목들도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이슈화가 되냐, 그래서 종전선언하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녹색을 해놓은 이유는 아시겠죠? 아예 언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언급이 되는데 또 뭐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죠. 종전선언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슈 다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또 미사일 쏘고 날리고 칠 수도 있죠. 지금 미사일은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기술을 다 가지고 그거를 패로써 평화협정의 패로 쓰기 위해서 미사일을 다 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이슈가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관련 종목은 H&M이랑 현대상선이랑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코로나인데요. 호텔 여행 항공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팔 시점은 외국인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자주 올 때, 특히 진짜 프리미엄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올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운의 순서가 조금 앞으로 간 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악재가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5일 실적 발표, 16일 날 전환사치 전환 이 기간 전에 충분히 매집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환 행사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더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16일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전환 행사가를 결정해놓고 전환을 시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주가를 올리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지금 가격을 유지할 것 같아요. 외국인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전환 행사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했을 때에 늘어나는 시가총액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고요. 영화 쪽은 지금 좀 오른 측면이 있어요. 영화가 두 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쇼박스 같은 종목은 너무 과도하게 올랐고요. CGV는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저는 영화 쪽에서는 CGV 같은 종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쇼박스 같은 기업들은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단에 딱 머무르고 있거든요. 하단에 올라와도 이미 4,000원대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부분이고 쇼박스는 맨날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도 언제나 이렇게 이런 이슈로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종목의 성격은 잘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뒤로 빼놓은 이유가 조선이 조금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수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의 이익이 좋아지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내년.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없어서 흑자 전환 살짝 일어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가 오는 순간은 내년입니다. LNG 선박 수주가 나오고 그게 이제 배를 해서 제공하는 시점은 내후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엔터주 이제 파는 것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상승은 일어나는데요. 더 이상 사기는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터는 아마 하이브도 내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래서 다음 주라기보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되면 하이브도 일반 추천 종목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목표가 그 인근에 왔고 지금부터 추가 상승폭은 50%가 안 돼요.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매도 종목으로 내려놓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이제 일반 추천 종목으로 내리냐, 그 다음에 100% 이상 상승하냐, 50% 이상 상승하냐를 계속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백신 코로나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맞으신 분은 백신의 영향 고리기 있어요. 몸 자체는 없진 않아요. 아예 없던 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지만 한번 생긴 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감염은 돼요. 독감 주사 계속 맞는 이유가 뭔데요? 이게 미세하게나마 몸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스터샷 맞으실 때 맞고 난 다음에 그냥 그때 부작용 안 일어나게 맞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날도 약 먹고 당일 주사 맞고 약 먹고 또 그 다음에 좀 이상하고 약 먹고 그리고 한 달간 최적해서 관리하고 한 달간 무리하지 않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인데요. 종전선언은 말은 하겠다고 했어요. 임기 내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음 정권이 편해요. 편하다는 말은 종전사건 이슈 갖고 정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선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거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화선언을 할지 개성공단 제대로 착공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종전선언은 그 두 가지를 빼놓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그래서 대북주를 사시더라도 비중을 절대 높게 가져가시는 마시고 그거랑 동시에 이제 반대편도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미국의 입장으로 갈게요.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베트남이 건재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국에서 저가로 샀던 거를 베트남에 넘겨서 베트남에서 저가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쪽에서는 인건비 상승 구조가 급등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 2, 3년 동안은 동남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될 거고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저는 북한을 다음 차순의 세계의 공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사람을 갈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 생산을 북한이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적인 선진국의 성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 뷰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이번 달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이제 성장과 최적화, 성장만 있었어요. 다 같이 성장했는데 성장이 있는데 성장은 해요. 성장은 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성장이죠. 휴대폰 가격이 이제 100만 원치 유지하고 신제품 나오면 그 안에는 그 최신화 됐잖아요. 반도체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최고의 그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확장해서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확장해서 투자해야만 우리가 그리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의 신세계가 터집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예요. 최적화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6G,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IoT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TV의 대형화, TV의 건축 자재화. 그러니까 한쪽 벽면을 TV로 싹 도배를 해서 거기서 영상을 하거나 액자가 이제 사실상 하나의 벽처럼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전기차 자체도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재밌는 거는 자동차 산업 자체는 가포화예요. 가포화인데 전기차로 전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가솔린이나 특히 이제 디젤류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거가 이제 상용화 되는 시점이 수소 선박도 상용화 되는 시점이 2030년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딜, 그린 뉴딜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 위험은 계속 추정하겠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터키인데, 네, 이거는 계속 이제 상존한 상태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할 거고요. 거기서 하나가 IMF 비슷하게 터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거죠. 금모으기 운동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제 하나의 위기가 터진 거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조금 휘청거리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휘청거립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경제 전망은 인색을 하고 가고요. 이 지표가 바뀌는 것도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월봉 분석을 보면요. 이 꼴인데요. 이거를 월봉을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이거랑 비슷한 놈이 누굴까라고 봤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을 튀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랑 지금 여기서 이걸 튀었을 때 이 사람 우리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못 달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꼬리 달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올라올 거야. 이제 가운데 선에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의 그 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표가 제대로 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보이고요. 여기가 나오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유튜브에 글을 봤었는데 2008년도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건설 경기 다 죽었어요. 저축은행도 부실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돌파되는 시점에 이제 3배, 4배씩 상승을 합니다. 안전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배당까지 이제 추적을 해드릴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투자하는 위드 코로나 종목들은 그렇게 건설 경기처럼 망했던 기업들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 경기가 지금도 많이 죽어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 맞아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코로나일 때보다는 안 좋았다. 코로나 때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 똑같이 이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하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프죠. 가슴 아픈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상 빨간 거와 파란 걸로 봤을 때 빨간 거와 파란 거 이게 정상적으로 매번 일어났던 거고 이번에는 미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약간 실책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거든요. 경제 성장을 제대로 못 만들어냈다는 걸 실책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큰 돈을 푸는 기관에서 연준이라든지 미국의 정부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자기들이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걸로 봤을 때 빨간 거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나와서 파란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빨간 거가 나올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빨간 거 나와주면 여기서 위로 솟구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골디락스로 보이고 이 기간을 놓치면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파란 거 덕분에 많은 개인들이 벌써 이미 투매를 하고 나가셨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그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이런 빨간 거에 휩쓸려서 다 같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비중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종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정말 싫고요. 이게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봉 분석인데요. 여기서 60에서 딱 맞고 있고요. 이게 깨지면은 이걸 만나러 가겠다는 건데 이거 깨지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120선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노는데 이걸 깨지면 그냥 코로나가 준하는 사고가 터져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요. SOC 예산 빼서 대부분 코로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줄어들면은 SOC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본 분석입니다. 와 차트 진짜 안 좋아요. XX 같은 차트인데 이런 차트에서 지금 본전치기나 한 10% 이내로 손실만 보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H&M 때문에 조금 더 큰 손실이 나오신 분들은 비중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H&M을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닥이에요. 바닥의 확률이 55%고요. 60%까지 됩니다.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 전에 우리 그거
그거 한다라고 하면서 바닥 찍으러 한 번 더 갔다가 갈 수가 있어요. 운봉은 언제나 이렇게 장대로 나오는 운봉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장대로 운봉이 양봉이 나오는 거죠. 조금만 내려와서 이걸 2,950 정도로 막아주고 다시 양봉이 나와주면은 장대 양봉으로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분석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좀 나눴고요. 아, 진짜 힘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이에요. 2008년도 때 245까지 간 거예요. 그냥 코스피 지수만 투자해도 돈이 2배가 돼요. 근데 몇 년을 투자해야 되죠? 10몇 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돈 2배가 되는데 한 8%, 5% 정도 돼야 될 겁니다. 71%룰 같으면 6% 정도 되겠네요. 12년 정도 투자를 해야 이 정도 2배, 4배, 4배니까 더블업이니까 4배가 아니네요. 16%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이때 시점. 그러니까 돈 빌려서 투자한 시점은 여기랑 여기인 거죠. 돈 빌려서 투자한 시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가 말해줘요. 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고 뚫고 내려갑니다. 이거예요. 뚫고 내려가고 아예 이렇게 이격이 났을 구간, 이격이 크게 나는 구간이 투자하는 시점은 맞는 거예요. 이게 적시적인 투자지 위에서 놀고 있을 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부채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채는 언제나 이 구간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채랑 직결되는 게 코스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 분석입니다. 동일하게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세요. 주봉이 하는 의미가 큰데요. 여기도 같이 볼게요. 코스피 주봉일 때도 여기 볼리지 밴드 하단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가도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 머물렀다 꼬리를 달거나 해서 올라간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950 정도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5일선을 여기 금방까지 내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해야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해야만 전반적인 코스닥에 주로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본 기준으로도 여기죠.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양봉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노란색 선을 지지받아서 1250까지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정석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체별입니다. 코스피는 3개월짜리로 봤을 때 외국인이 조금 더 팔았어요. 지난주 주말에 쫙 팔아버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외국인이 그냥 하루에 싹 팔아버려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길 수도 있는데 조금 그래요. 기관이 먼저 시그널을 제대로 뿌렸습니다. 다음 주 FOMC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3개월로 봤을 때는 3개월이죠. 외국인이 이제 판 걸로 나오죠. 3개월로. 그러니까 그간 지난주까지는 상승이었는데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팔고 그러면 FOMC까지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걸 맞아가지고 있는 게 금융투자 쪽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만큼 샀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주초에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선물 1개월입니다. 선물 1개월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 3개월 동안 팔았던 게 이렇게 그냥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신기한데요. 저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1개월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샀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사준폭을 많이 샀던 거를 줄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1주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팔았던, 그러니까 많이 샀던 게 사라지면 이런 3개월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해서 최근에 1개월이니까 최근에 추가로 더 사야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은 선물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기한할 때 이거를 더 사고 이거를 다음 주 예측을 하면 얘를 더 사고요. 얘는 보합이거나 조금 상승하는 딱 그 정도일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두 개가 다 빨개져요.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추가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일주일 동안은 보합인데 1개월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죠. 그간 산 거를 일주일 동안 판 거죠. 그 다음에 3개월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이 보다는 개인이 많이 산 거죠. 이 개인이 많이 샀다는 지표 자체가 안 좋아요. 코스닥은 언제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손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다른 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지금 올랐어요.
52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 520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주포입니다. 지금 이제 힘이 바뀌었어요. 이더리움이 더 세고요.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조정받아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위치거든요. 여기는 6,90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매집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요구 판돈으로 율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를 앞에 거 없었으니까 게시를 제가 못 해드렸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해서 74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68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밴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160원에서부터 1200원까지 이제 여러 보시면 되고요. 1200원까지 바로 급등은 안 나올 것 같고요. 1175원 이 언저리에서 계속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동전선언 되면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전선언이 아닌 FOMC에서 혹시 테이퍼링 양 늘리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더 상승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나중에 다른 영상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